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섰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빠르게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3월달 고용까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성장도 좋고 물가도 들썩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채, 채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극단의 공포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년물이 5%를 넘어가던 구간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확인되기 어려운 주제를 갖고 시장에 공포심이 만연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가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차트는 10년물 장기채 수익률하고 구리와 금의 레이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수준은 중요하지 않지만 방향성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구리 금의 레이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디커플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이 구리금 비율을 선행지표로 활용하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살피기도 하는데 제가 가끔 보여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결국에는 수렴하게 되는 것으로 이 10년물 수익률이 추세를 따르는 경향이 매번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간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당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22년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치솟게 되고 구리금 레이쇼는 더 낮아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추세의 변화는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패턴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입니다. 지금의 차이가 벌어진 게 결국에는 시차를 갖고 국채의 수익률이 다시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죠. 구리금 레이쇼가 사실 역사상 매우 뚜렷하게 신뢰성을 보여왔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언젠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좁혀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암시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시면 10년물 수익률하고 팁스와 TLT의 레이쇼를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물가로 10년물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 가격하고의 비교를 보시더라도 지금 금 가격이 들썩이는 게 물론 금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따라서 금 가격의 움직임을 경기 침체의 선행 대입표로 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광이 한번 크게 발견되면 금 가격이 시세에 크게 한번 흔들리거든요.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안전자산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추이는 물가의 움직임하고 금 시세가 비슷하게 연관성을 갖고 흘러간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 금 가격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만 보기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기채 수익률은 왜 하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 채권 시장의 흐름과 금 가격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엔 이렇게 벌어진 원인이 물가 때문이다. 장기채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경기 침체가 생기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물가에 대한 우려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죠. 이게 70년대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 이거죠. 검은색이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의 흐름인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뭐 4%, 3%잖아요. 여기서 재차 들썩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70년대 이런 낙타봉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결국에는 채권금리도 이런 큰 사이클 안에 지금이 패러다임의 변환이 시작되는,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초입 단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영상은 제가 너무나 많이 올렸습니다. 뭐 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 많이 반박을 해드렸고, 사실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70년대 한 번이에요. 이때 보시면 10년물 시장금리가 올랐죠. 당연히 물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장기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70년대 한 번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지금 단순히 물가하고만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죠. 왜냐? 71년도에 시작된 금태환 폐지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배경이 시초였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금 1온스의 가격이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됐거든요. 달러 가치가 30분의 1 토막이 났던 배경이 시작점이에요.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들썩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일 쇼크가 나타나고 이게 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배경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단순히 CPI 흐름 갖고 이렇게 차트를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80년대 이후 들어서부터 미국은 셰일가스로 셰일 오일의 혁명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이후부터는 미국은 원유 석유 관련 순수출 국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원유 수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거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뭐 셰일 오일도 있지만 달러 인덱스 부분도 제가 그 시스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통화 수업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역사상 한 번 있었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려면 이 질문이 돼야 돼요. 경기 침체가 있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즉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강달러인 환경에서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려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도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구리 가격도 물론 이 구리 가격이 오른 게 사실은 수요단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단에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목적으로 금도 올랐습니다. 뭐 어찌됐든 구리 가격도 올랐고 안전자산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금도 올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결국 구리금 레이쇼의 흐름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산업 성장률이 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미국 금리가 현재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다시 해보면 현재 구리와 금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성장률이 금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강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강한 경기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의 강한 경기를 구조적으로 이끌 만큼 금리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는 나쁜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물가가 오를 만한 사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꼽는 게 국가부채 얘기를 꺼내는 거죠. 채권 발행량이 많다 이겁니다. 이 주제를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라는 캐캐묵은 논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주제 자체가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이어왔던 거대 담론이죠. 일단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인 투자 기간에 맞춰서 시계열을 좀 좁혀보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 국채에 어떤 신용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그냥 다 앞뒤 다 떼어내고 차치하고 국가 부채 문제,
GDP 대비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인 투자 기간에 맞춰서 시계열을 좁혀 현 시점에서 정말 미국 국채에 신용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국가 부채가 문제인가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과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사이클은 근본이제가 폐지됐던 그 배경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때 달러 가치가 30분의 1 토막이 났던 그 시대, 이때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강달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얘기하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체가 있는 상황에서도 뭐 물론 물가가 높아서 침체가 발생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함에도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시장금리가 높으면 계속 침체 영역이 깊어지는 것이 어떻게 침체를 극복합니까? 결국에는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함이고 만약에 시장금리가 안 떨어졌다. 그래서 했던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잖아요. 과거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장기채를 직접 사가면서 장기채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말이 되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연준의 직접 개입이니까. 이게 배경이 됐던 것인데 도저히 물가가 높은 가운데 침체가 발생해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상 제가 늘 강조했던 국제 유가를 빼고는 해석이 안 되는 대목이죠.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85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90불을 상회하지 못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불이라는 의미 있는 기간 동안 넘어서지도 못한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경기의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물가가 높아, 성장도 높아, 지금의 모습이죠. 금리 인상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는 배경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높아서 성장이 유지되지만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침체가 되겠잖아요. 물가가 높은 가운데 침체가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침체가 생기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을 하려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데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인데 시장금리가 높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채를 직접 매입하면서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야 침체를 막으니까. 침체를 와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인데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구리와 금 비율을 놓고 봤을 때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 게 시장조차도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시작됐다 이겁니다. 70년대처럼 물가 계속 올라가서 장기채 수익률 계속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금의 가격의 상승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비중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변화 없죠. 대부분 주요 국가, 굵직한 주요 국가의 비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 프랑스는 조금 팔았고요. 뭐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올라가는 나라만 좀 살펴보면 이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뭐 요 정도 나라들이 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결국에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들썩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간 흐름이 이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오른 게 중국이 결국 금을 매입하면서 왜냐? 아무런 거래가 없는데 중국이 조금 사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뭐 그런 역할로 저는 금의 가격 상승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70년대처럼 물가에 대한 우려가 극단의 공포로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의 우려처럼
이런 간극의 변화가 결국에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4.5를 넘었기 때문에 다시 상단을 4.7까지 열어놔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4.5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듀레이션을 길게 비중을 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침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금리를 빨리 내리게 된다면 결국 또 내린 만큼의 우리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단 하나 우려되는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만한 우려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딱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만한 그런 매크로 상황은 아니다. 70년대와 차트는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간 자체를 다르게 조정하면 또 이런 다른 모양의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70년대 경로처럼 물가가 다시 들썩여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초입이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내러티브에 현재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 흐름도 상당히 좋잖아요. 전반적인 시장에 깔린 인식이 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잘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 반복되던 패턴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 원인을 물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충분히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물가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 정도가 지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좀 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